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인도 측의 이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인도 측이 먼저 요청한 바가 없고 김정숙 여사가 원해서 갔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소위 김정숙 버킷리스트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외교 참사다라는 반격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과연 김정숙 여사는 인도 타지마할을 어떤 목적으로 방문한 걸까요? 누가 먼저 초대한 걸까요? 초대받지 않았는데 간다고 해서 방문이 이루어진 걸까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추락. 동아일보가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단순한 오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무력 시위를 한 거죠. 우리가 동해로 쐈는데 알고 봤더니 정반대로 날아가서 떨어진 거예요. 바닷가 쪽 동해로 쐈는데 뒤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만약에 민가에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정반대로 미사일이 오발 사고가 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혹시 이 레이더나 안테나 혹은 엔진 쪽에 중대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원인 규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현무 미사일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우리의 전략 무기입니다. 북한이 도발 시에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우리의 중대한 무기인데 이런 결함이 발생하다니 이 놀라울 일입니다. 빨리 원인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문자. 그렇게 문자 메시지가 걸리고도 또 정신을 못 차렸는지.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문자를 하지 마십시오. 이럴 거면 아예. 더 황당한 건 감사원의 유봉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 포착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핸드폰?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 문자가 또 언론에 포착이 된 겁니다. 걸리지나 말든가 아니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무관하다, 독립적인 감사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이 사무총장의 섣부른 문자 메시지 때문에 대통령실 또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다.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열차. 뜨거운 논란인데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 하나가 상을 받았는데 그걸 두고 논란입니다. 윤석열차 소위 공방. 문체부는 명예훼손 소지의 작품을 취지와 다르게 상을 준 게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정부 측은 그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논란이 될 만한 소재의 작품은 수상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를 어긴 거다라고 재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위 윤석열차 논란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흠칫. 경향신문 6면입니다. 무언가 놀랄 때 나는 소리죠. 흠칫. 물가 오름세는 멈칫했는데 밥값 낼 때마다 흠칫. 제목 재밌군요. 물가 오름세 멈칫했는데 우리는 왜 자꾸 흠칫하는 걸까요? 여전히 외식 가격 상승률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하반기에 밥값 더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실제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가 잡아야 되고 환율 잡아야 되고
금리 잡아야 되고 집값 잡아야 되는데 정치권이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부쩍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대학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입니다. 전용기 의원 그리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해볼 텐데 그 FC 실제 운영자는 누구였을까라는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고 그 칼날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FC와 사회공헌 실질적 운영자는 과연 뉴규. 어제 행안위 국감이 열렸는데 소위 먹튀 방지법을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파행됐습니다. 먹튀 방지법, 먹고 튀지 말자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그런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 그러는데 저는 개인이나 정당이나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먹튀 방지법입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이런 거는 좀 제재를 해주셔야지 이걸 끝까지 말씀을 듣게 하면 되겠습니까? 발언 자체를 통제하시려는 그런 의도에서는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세요. 왜 제가 말만 하면 저한테 대고 그러십니까? 정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심 유감을 표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요 국정감사 의원들 간에 발언을 정쟁으로 낙인 찍고 돌아가는 거 이거는 정말 옳지 못한 일입니다. 유감을 표명해라. 이거 무슨 의원의 생각을 재단하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윤기석 의원이 하는 말씀에 굉장히 오류가 있어요.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먹튀 방지법 이게 도대체 뭐길래 여야 간에 이렇게 설전을 벌였고 결국 파행됐을까요? 먹튀 방지법 내용 보시죠. 일단 이름은 뭐 먹고 튀지 말자 이건데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국민의힘은 소위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에 당선 무효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논란이에요. 선거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상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존을 해주는데 그 보존받은 선거 비용 다 반환해라, 토해내라 이거죠.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시 선거 기탁 3억, 민주당 선거 비용 약 434억 원 반환 논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70만 명 선거사범 191억 원 반납하지 않았다. 고액 반납 대상자 반환율이 10% 내에 불과하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라는 문제 제기고요. 조은희 의원이 앞서 얘기했듯이 요거를 좀 방지하자. 정당이 반환 안 하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차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저거를 강제적으로 다 환납할 수 있게, 반납할 수 있게 먹튀하지 않게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 아니 이거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먹튀 방지법 하면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도 없는데 정쟁 아니냐라고 이제 강한 반박이 지금 나오면서 파행이 됐어요. 자, 일단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님, 먹튀 방지법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먹고 튀면 안 되지.
그렇죠. 잘못을 했으면 돌려내야죠. 그리고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선거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434억 원이요? 네, 예. 그렇죠. 정당도 다 토해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이제 약간 저희가 오해인 게 저 법의 법률 명 자체가 이재명 방지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제, 소위. 예, 공직선거법, 음. 정치자금법 해가지고 별도의 법이 있는데 개정안을 내는데 네.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법을 약간 이제 세일하는 방식이죠. 네. 뭐 누구누구 방지법, 뭐 무슨 사건 방지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 의원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또 여당 국회의원인 조은희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놓으면 너무 좋잖아요, 홍보하기. 그래서 예. 이제 내놓은 거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야당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불편하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조금 불편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이제 일종의 야당의 당대표를 갖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반면교사 삼으시면 여당도 섭섭한 거 많고 여당도 뭐 그런 걸로 공격받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이 법을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를 서로 공격하면 저는 그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법의 취지는 정말 좀 그 본 취지의 본질을 좀 보면 사실은 너무 금액이 크니까 안 내고 버티면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소위 이런 말 뭐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데 안 내고 버티면 장땡이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선관위를 통해서 이게 추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없으면 관할 세무서한테 하는 이제 추징을 하는데 네. 글쎄요, 세무서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겠지만 거대 정당에 가서 돈 내놔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개인들처럼 고액 체납자들처럼 가서 압수를 하거나 이래오기도 좀 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정당에 그렇게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안은 뭐냐면 매년 정부가 정당한테 주는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 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반환하는 그렇죠. 걸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차감해 나가겠다. 근데 한편 생각해서 보면 정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네. 정당 보조금 주지 않으면 정당 운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참 난감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름이 좀 붙어서 소개가 된 건데 취지를 좀 봐달라라는 말씀.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들었어요? 취지는 좋은데요? 네, 뭐 취지는 좋고 뭐 법안 내용도 뭐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100% 정쟁거리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타임에 이 법안을 냈어야 되느냐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국정감사 자리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정부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거나 그것을 감사하는 역할이 있는 건데 본인은 이 법안 냈는데 이 법안 어때요라고 PR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 시간에 자기 PR하고 있는 거예요. 국감 질의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뭐 혹자는 이재명 방지법이라 먹튀 방지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PR하는 방식이 누가 봐도 정쟁거리를 가지고 온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왜 국정감사 안 하고 자기 PR하고 있냐. 예. 이건 정쟁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저는 양측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오늘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농협이 압수수색을 받았죠. 검찰의 압수수색,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협도 그 FC에 후원을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퇴임한 후에 자, 이 거룩한 후원금이 절반으로 뚝 끊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성남FC에 2014에서 17년 매년 10억 이상씩 50억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농협의 타이틀은 이거였습니다. 통상적인 지역사회 공헌이다. 거룩한 후원금이 10억씩 50억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구단주 물러나 2018년 이후 후원금이 매년 5억에서 7억, 총 22억으로 반토막이 났다. 검찰은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 대가로 후원금을 냈던 건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통상적이지 않은 금액과 방법으로 돈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농협중앙회가 성남FC에 수년간 50억 그 자체가 금액이 액수가 통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재명 시장 퇴임 후에 뚝 끊긴 거 봐라.
라는 주장.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농협 후원금 급감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고발 이후 정치적 왜곡기 고발하니 어느 기업이 후원 늘리겠냐, 후한무치다, 니들이 고발해서 그런 거다 라고 민주당에서는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요 농협 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후원이 끊지는 않았어요. 농협이 10억씩.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성남FC에 10억을 광고 홍보 뭐 사회적인 기여로 후원한다는 것 자체, 금액 자체가 꽤 크긴 합니다. 성남FC라는 어떤 구단이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스포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뭐 어쨌든 그 이후에 이재명 시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이제 5억, 7억 절반으로 이제 뚝 끊겼다라는 걸 검찰에서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 성남 FC 사건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죠. 과거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제기돼서 장기간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로 재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두산건설 관련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가 있지만, 이 농협중앙회 사건은 여전히 불기소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안들은 전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시장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안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유치한 금액 자체가 상당히 고액이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고, 늘 상당한 성과인가 부정한 목적인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순히 후원금이 상당히 많다가 이재명 시장이 시장직을 벗어난 이후에 후원금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안도 제3자 뇌물수수의 수순으로 간다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대목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제3자 뇌물수수가 되려면 대가관계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 이 농협중앙회 사건은 검찰이 직접 나서서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다라고 평가하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농협은 뭐 10억씩 했으니까 문제는 두산인 건데, 제가 스포츠 마케팅하는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K리그잖아요. 축구 K리그. 근데 기업이 이렇게 홍보 후원을 하는데 두산이 50억을 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 즉 기업이 스포츠 구단에게 후원하는 금액의 통상적인 관례를 따져봤을 때 정말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K리그의 1, 2위를 다투는 구단에게 기업이 홍보하는 금액이 50억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FC라는 이 없어질 뻔했던 구단에 두산이 50억을 그냥 후원을 한다? 그 50억을 갖고 뭐 유니폼 맞추고 해도 다 쓸 수 없다라는 지적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상적이지 않은 금액이 두산이 냈다라는 그 50억이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50억 후원한 두산이 땅 팔아서 1649억 차익을 봤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두산건설 대표 A씨 뇌물공여 기소됐죠. 성남시 추진팀장도 제3자 뇌물수수 기소됐죠. 이재명 대표도 공여, 즉 공범관계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죠. 공소장 속 구체적 범행 경위, 두산건설이 FC 운영자금 150억 마련하려던 이재명 시장에게 용도 변경 청탁했다. 그 대가로 50억을 냈다. 그리고 두산건설은 용적률 670%로 높여서 차익 1649억을 챙겼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라는 중앙일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찰의 시각이 공소장에도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프로야구를 보면 이 전체 프로야구 구단을 통틀어서 한 해 동안 특정 금융사가 프로야구 전체에 내는 이 마케팅비, 홍보비, 후원금이 100억이에요, 100억. 근데 이거는 두산이 한 개 신생 작은 구단한테 한 개 구단한테 낸 금액이 50억이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해요.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성남FC가 자체적으로 영업해서 벌어들인 순수한 후원 혹은 순수한 광고 영업 실적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과연 그럴까라고 강한 반신반의하고 있는 기류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땅 팔아서 1,649억 차익.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대한 이익이 한 기업에게 돌아가게 된 셈인 거죠. 원래 병원 부지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을 수 없는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이걸 용도 변경을 해주고 상업지구를 만들 수 있게 해줌으로써 땅값이 뛰었고 더구나 용적률을 250%였던 거를 670% 거의 2배 이상 높여줌으로써 굉장히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100몇십억 정도밖에 안 하던 땅이었는데 이게 1,700억 넘는 액수에 팔린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익으로 두산건설이 1,650억 원 가량의 이익을 얻게 된 건데요. 실제로 그리고 그 땅을 두산 시행사, 두산 자회사들로 구성된 두산 시행사에게 팔았고 거기에 건물 짓는 걸 또 두산건설이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짓는 데에 한 2천 몇백억의 매출을 또 두산건설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두산건설로 볼 때는 굉장한 이익을 얻은 셈인데 이걸 50억 정도를 주고 이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어느 재벌이 이거를 돈을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굉장히 신생의 아주 작은 구단, 정말 망할지도 모르는 이 구단에게 50억이라는 전례 없는 아주 막대한 액수의 후원금을 이제 주는 이 행태 자체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게다가 공문이 나왔잖아요.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산과 성남시 간에 용도 변경을 해주면 우리가 후원을 할게, 생각해 볼게 라는 내용이 왔다 갔다 했던 공문이 발견되기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사실 아까 농협관 같은 경우에는 박성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검찰이 굉장히 면밀히 봐야 될 거예요. 증거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두산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무죄라고 피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물론 법정에서 다퉈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주어만 26번 공소장에 쓸 정도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시각입니다. 물론 이건 재판해봐야 하는 거예요. 26번 쓸 정도면 공소장에 이재명 이렇게 검찰은 계속 주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도 궁금한 상황이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정황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사실상 성남FC 대표가 자율적인 구단이잖아요. 성남FC 대표가 있는데 제끼고 이재명 시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 대표 A씨 성남FC 운영은 정진상에게 맡겼으니 상의에 결정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 정진상 당시 성남시 별정직 6급 성남FC 대표 건너뛰고 마케팅 실장 등에게 직접 직보를 받거나 업무를 지시했다. 해외 출장 시 비용도 성남FC가 부담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성남FC 성과금 지급도 이재명 시장이 주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시장 지시로 성과급 운영 규정을 바꿨다. 친분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날 강도짓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기현 의원, 역대급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특혜 미끼로 수십억 갈취하는 짓은 날강도 수준이다. 박정아 대변인, 이재명 정치적 이득 위해 불법적 행정도 서슴지 않는 왜곡된 도덕성이 무수한 불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라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여당의 비판이 매우 강합니다. 날 강도짓. 사실상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비판하는 거는 처음부터 예상했습니다. 그냥 이재명 하나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 전국을 헤쳐나가보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FC에 유치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통상적으로 사회공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민구단인 거죠. 그쪽에 사회공헌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은 결국에는 국민들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칠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재명의 뭐 성남FC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경남FC에 많은 후원금을 유치를 시켰어요. 그때마다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후원금을 못 내게끔 압박을 하면은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굉장히 무너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는 만수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 오고 좋은 서비스를 이제 국민들께 돌려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나쁜 사람 만들기로 몰아가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농협에서 뭐 두산건설에서 50억을 사회 공헌한 거 가지고 사실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나 그냥 비판해서 일부러 비꼬으려고 보면요. 그냥 산재 위로금으로 해가지고 50억 줬었으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왜 사회공헌을 했겠습니까? 곽상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 뇌물죄로 볼 여지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을 사회공헌 그대로 봐주시고 스포츠 구단을 후원해서 많은 국민들께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오히려 독려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날 강도짓이라는 여당의 강한 비판과 함께 이건 실적이다라는 민주당의 반박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어떤 이슈일지 함께 보시죠. 주제는요, 박범계가 빼앗긴 것,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시도했던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그 피켓을 뺏겼습니다. 아니요. 소리나? 아니. 누구요, 당신? 이래지 씨. 어? 신영. 신영이라고. 아니, 잠깐만.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선생님,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신 뭐 했어요? 어떻게 그 정치 탄압이요? 당신들 국가 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아니, 지금 이거 진짜 유족들한테 2차 가야 하는 겁니다. 감사원에 제가 직접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당신 조카가 이렇게 죽었으면 당신들 이따구로 할 거야? 결국 박범계 의원은 끝까지 1인 시위를 하지 못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감사 신청을 했다. 유가족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의원님, 뭐 정쟁이다 아니다 논란은 접어두고 문재인 정부가 유가족에게 설명해 준 거 없어요. 네. 저도 이래진 씨 친형 만나서 여러 번 인터뷰했지만 유가족들이 정말 눈물로 호소했어요. 비밀 엄수 서약이라도 쓰고 각서라도 쓸 테니까 우리한테만이라도 좀 알려달라. 월북으로 단정한 근거가 뭔지 우리한테만이라도 보여달라.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끝끝내 유가족들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를 청구한 절차 자체가 논란이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항의하고 싶었겠지만 유가족들 앞에서 과연 할 말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유가족들한테는 지금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유가족들이 더 분노했던 지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원래 1인 시위는 사회적 약자가 하는 겁니다.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을 때 정말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169석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질문할 수 있고 지금 국감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사원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변을 하려면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가장 사회적 약자가 해야 되는 1인 시위를 저런 이유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지금 뭔가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대진 씨의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지금 이대진 씨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저는 법무부 장관에게 더 답변 듣고 싶었을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의 관심은 온통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청구가 무례한 짓이라고 하는 것에
힘을 보태고 있으니 정말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저라도 되게 화가 났었을 것 같고요. 뭐 저기서 저 피켓을 빼앗긴 것이 글쎄요, 뭐 박범계 전 장관께서 그것 자체를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저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의 많은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유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을 숨긴 것이다. 유가족들한테도 진실을 말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지금 많은 재선 민주당 현역들한테 전 직접 들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유가족들에게까지 철저히 함구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현 상황만 놓고 말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답변 안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말해줍니까?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사실 뚜렷한 사유를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이거를 월북으로 단정짓고 유가족에게는 그냥 그런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국가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이거네요. 말해줄 수는 없는데 그냥 월북이다. 그냥 그런 줄 알아라 라는 거잖아요.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한국같이 분단된 상황에서 월북이라는 것의 의미가 사회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민주당 인사들이잖아요. 예전에 뭐 빨갱이로 오해받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월북이라고 단정짓고 이유를 안 얘기해 주니까 그거는 유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감사원의 이러한 서면 조사에 대해서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이 사건이 본인의 가족에게 일어났다 해도 해줄 수 있는 말인지 할 수 있는 말인지 또 유가족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말하면 안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유가족한테 월북의 이유를 알고자 이렇게 감사원이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유가족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정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그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또 그리고 지도부의 통치행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이 있겠죠.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 가지 통치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이 월북에 대해서만큼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월북이라고 단정지었고 월북이 아닌 증거를 대라는 식으로 역공을 펴는데 부존재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월북이 아니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월북이라는 증거를 뚜렷하게 내세우면서 이것이 월북의 증거다. 안타깝지만 월북을 하신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무조건 정치 탄압이다, 무례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유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일의 선후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 사건은 월북으로 국가가 한 사람을 단정했을 때 그에 합당한 근거를 월북으로 단정한 쪽이 제시하고 설명을 구하는 게 일의 순서상 맞는 겁니다. 다 비밀로 붙이고 나서 야당이 되니까 니들이 여당이니까 SI 공개하라 라고 요구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감사원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감사원은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보낸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대통령의 설명이 무색해졌다 혹은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비서실의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의 의결 없이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한 자료라는 걸 어제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대기 중에 문자를 보냈고 이게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감사원도 해명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서해 사건 감사에 착수하려면 감사의 의결 거쳐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 자료가 배포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에 소위 보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은 보고받지 않겠다더니 별도의 감사라더니
해명자로 배포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보고하느냐라며 강하게 민주당은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무엇을 기획하는 수석이길래 감사원 사무총장과 문자로 이런 내용을 주고받는 것인가. 음습한 기획사정, 음습한 권력기관 간의 야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철저히 기획된 정치 보복 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보복 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자, 애초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면 안 됐을 것 같고 포착까지 될 정도로 너무 부주의했다라는 것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이것보다 더 나서서 아예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정치의 감사다라는 공격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문자 메시지 하나로 일이 얼마나 커진 겁니까? 일단 민주당의 의견 들어보죠. 전용기 의원님.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진짜 무식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어떻게 대통령실 수석한테 본인들이 해명자로 나가는 것까지 보고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까? 헌법상에 독립된 기구면은 만약에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대통령한테 뭐 이런 거 다 있었고 뭐 상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보고하는 형태로 가는 거는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원장과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된 독립체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또 국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됐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인데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문자를 보고하듯이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식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은 헌법상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수석과 사무총장이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상의하는 것처럼 보인 것,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저희도 국회에서는 강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 감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던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국정기획수석이 당연히 감사원에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답변 취지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그 이관섭 수석 사이에 오고간 문자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감사원의 독립성 그 언급과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고 무슨 문자가 나왔다는 건 저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아마 무슨 뭐 보도에 드러난 저 언론 기사에 나온 뭐 이런 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뭐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그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감사원의 그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굳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가 포착되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박과 해명을 한 겁니다. 서해 감사 절차 위반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다라고 감사원도 해명을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맞냐라고 단순 문의를 한 거다. 이광섭 국정기획수석, 국정홍보비서실이 산하에 있으니 언론 내용 사실관계 확인은 당연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김연아 의원님, 감사원의 감사 절차가 위반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게 맞느냐, 이 보도가 나오는데 뭐냐라고 문의를 하는 거고 사무총장이 해명자로 오늘 나갈 거다라고 답변해줬다라는 건데 그거대로라면 해명대로라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니 이런 것도 보고할 정도면 아예 감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보냈습니다. 다 보고한 거 아니냐. 라는 여지를 이 문자 메시지 하나로 무한한 상상력을 열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앞서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문자 걸린 거, 권성동 원내대표 문자 걸린 거 보고도 반면교사가 없습니까? 한 장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오늘 해명자는 나갑니다 라고 드라이하게 보내든가 사무총장이란 분은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가 너무나도 이상해 보이잖아요. 일단 왜 이렇게 부주의합니까? 맞습니다. 부주의한 거. 특히 이제 문자 갖고 지금 너무나 일파만파 많은 일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딱 저 카메라로 찍힌 걸 보면서 아 저거는 그 반사 방지 필름도 붙이지 않았구나. 아, 그게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도 카메라에 문자 메시지가 찍히니까 아니면 이제 옆에 사람하고도 이게 약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름을 붙이면 옆에서는 안 보이고 카메라도 잘 이렇게 글씨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국감장 안에서 긴밀하게 문자로 서로 소통해야 될 일이 있죠. 부처 직원들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카메라 기자들의 감시 대상이 되니까 지금 요즘같이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으면 저는 뭐 한동훈 장관처럼 책상 밑에 놓고 하든지 아니면 조금 뭐 필름을 붙이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화면을 보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너무 부주의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자가 민주당이 보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읽히는 거는 저는 너무 나갔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 상의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문자만 보십시오. 저걸 어떻게 상의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문자를 보내기 바로 전에 보면 사실은 진보 진영을 대표한다고 하는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 감사 절차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본인이 법조인이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어떤 상황을 파악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체크할 게 이거 정말 절차 없는 거 맞아? 언론의 지적이 문제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지금 국감장에 가 있는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저는 뭐 전화를 했던지 저는 문자로 봤을 때는 문자로 보낸 것 같진 않아요. 전화 통화로 했거나 해서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저 답변하는 게 저는 뭐가 문제입니까? 다만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봤을 땐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말 자체가 이미 막 다 소통하고 또 서로 뭐 지시하고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계속 민주당 뭐라고 하세요? 이재명 대표 아직 1심 판결도 받은 거 아닌데 우리 보고 뭐 이재명 먹튀법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 공소장에만 적시됐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앞서 나가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똑같이 입장을 바꿔낼까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도 앞서 나가는 거 많으세요. 이게 여야 정치인들이 다 같이 좀 주의할 일이고 사실은 조금 더 자중해서 멀리 떨어져서 그 안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 양보해놓고 봐서 저게 상의 안 한 거라고 보자라고 쳐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실이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할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헌법상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기관이고 심지어는 대통령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를 감사하는 곳이 감사원입니다. 근데 그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수석에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기관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사실상 상의를 안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자 보는 것 자체 그리고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자체는 사실상 그 직무를 짊어지고 있을 때는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문자 내용은 부주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안일함이 만든 큰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복지위 국감도 파행이었습니다. 요즘 상임위마다 국감 파행이 무슨 유행도 아니고 파행입니다.
이번엔 또 뭐 때문에 파행했는지 한번 보시죠. 난 아주 좀 어린 그 영유아들은 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조사를 안 되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어떻게 대통령께서 현장에만 가면 역효과가 발생하고 사회적 논란이 양산돼요.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대통령께 어린이집 방문 행사에 대한 충분히 보고를 했더라고요. 아나바다 가로 열고 친절하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아나바다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가면 알면서도 아나바다가 뭐죠? 또 여기에 아이들 옵니까?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지역적으로 침소봉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넘었습니다. 왜 품평을 합니까? 자, 저도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강기훈 의원님 좀 가만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면 안 됩니까? 이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얼른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저 강기훈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자 기다리세요. 자,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예, 정회를 전환합니다. 저는 이번 국감 기간 중에 파행이 안 된, 한 번도 파행을 안 한 상임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3가지 모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뜨거운 이슈가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게 이게 영부인이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4억 혈세를 아주 그냥 성급하게 편성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타지마할 김정숙 여사 왜 갔냐? 들어보시죠.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측이 먼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고 불과 사흘 만에 수억 원의 예비비까지 처리해가지고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외교는 무슨 외교라고 합니까? 영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통상적으로 있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광화문 촛불 시위 하지 않을까요? 뭐 하는 거야? 어이. 이 위원장이 가면 안 돼. 내가 발음 못할 뻔했어. 함부로 하지 마. 멍청해. 한 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출장 결과입니다. 분명 영부인이 동행한 문화 출장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의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그 결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을 하고 단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는 귀국 후의 순방 보고서에서 여사가 다녀온 타지마할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결과 보고는 어느 것도 없었다는 점.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국고를 사적으로 이용한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강력계 형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건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다고 했네. 인도에서 오라고 먼저도 안 했네. 확실하네.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갔는데 그때 타지마할만 못 봤으니까 보고 싶어서 갔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그때 갔을 때 하도 좋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오라고 해서 대통령이 바빠서 아내가 대신 간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력계 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느낌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강력계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뭔가 느낌을 야, 이거 어느 쪽이야? 나름의 버킷리스트 생각은 아니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정상회교예요. 같고 다만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에 인도를 방문할 당시에 이 청와대 해명이 온전히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던 청와대 해명은 완전한 사실은 아니다. 네, 그 이유가 인도가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인데 그 말 자체가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죠. 초청장이 왔으니까. 예. 그렇지만 사전에 경과 과정에 비춰보면 물론
여당이 외교부 문서를 확인하고 주장하는 바라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사전에 경과 과정에 비춰보면 원래는 문체부 장관을 초청한 자리였는데 예.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는 것이 어떤지 먼저 요청을 해왔고 그에 대해서 인도가 그에 맞춰 초청장을 발송하였다면 전 경과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애초에 인도는 김정숙 여사를 원하지 않았는데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를 보내고 싶다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요구한 거네요. 그 의사를 인도 측이 받아들여서 초청장을 보냈으니 그 해명 자체, 해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온전히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근데 어렵다. 그때 고민정 대변인은 제 기억에 따르면 인도 총리가 하도 간곡히 요청했다. 김정숙 여사 방문을. 네네. 근데 지금 사실관계를 들어보면 간곡하다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간곡하다는 표현은 사실 외교적인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사실관계가 어떠한지가 문제지 그 표현 자체가 지나치게 문제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강력 경사는 이게 간곡했는지 간곡하지 않았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알잖아요. 뭐 먼저 요청하지 않았으니 간곡하지는 않았겠죠. 일종의 표현 수사라고 보여지는데 이 예비비도 사흘 만에 배정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이 자체만 두고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충분한 해명도 필요한 사안 같아 보이긴 합니다. 통상 정권 교체기에 외유성 출장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유성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적이 되고 실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외유성 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환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그 정도 사안인지는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외유성 출장인가 상당한 목적을 가진 출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출장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필요한 출장을 전제할 때 이 출장자가 적절했는가? 그리고 경비가 과다했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두루 따져봐야 할 문제라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딱 부러지게 불필요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력 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가 봤을 때 어쨌든 당시 청와대에 간곡한 영부인의 방문의 요청이 인도 측이 있었다는 건 사실과 달라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흥미롭군요. 매우 흥미로워요. 함께 보시죠.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3박 4일 인도를 김정숙 여사가 단독 방문했죠. 그런데 그 앞서서 7월인가 8월인가 인도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한번 갔다 왔어요. 또 간 거예요. 이번엔 김정숙 여사만 가죠. 총리 면담, 타지마할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 인도가 김 여사의 방문을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 간곡히라는 말 썼다니까 간곡히 요청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그때 간곡히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사실 대변인 브리핑에 저런 표현 불필요하거든요. 간곡히 요청? 아니 그 인도가 요청했으면 요청한 거지. 뭐 간곡히 요청한 게 따로 있고 절실히 요청한 게 따로 있고 그냥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대충 요청한 게 따로 있습니까? 표현은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간곡히라는 저 때의 저 표현. 외교부 그런데 문서 증언에 따르면 2018년 9월 인도 측이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급의 초청을 요청했지 영부인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비비도 신속히 배정되는데 이것도 문제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당시 관련 예산 4억이 편성되는데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다. 최근 5년간 사흘 안에 예비비 배정된 경우는 코로나, 긴급재해 관련이 대부분이다. 영부인 순방 관련해서 예비비가 신속히 편성된 건 이건 이례적이다. 출장 보고서가 있어요. 사후에. 그 보고서에도 영부인의 타지마할과 관련된 성과나 내용은 없었다. 결국 왜 갔는지 모르겠다. 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 문제 제기입니다. 논란의 당시 고민정 대변인의 간곡한 브리핑, 간곡히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간곡히 요청이 있었다라는 건데 간곡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강력경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의 의견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후 관계를 봤을 때 간곡한 요청이라고 보십니까? 아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인도 총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도 외교장관과 김정숙 여사의 발언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Excellency, I'm very, very pleased and honored to receive you in India. Because that time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Potsav in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How excited are we and the people of Ayodhya, I can't tell you.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고위급이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자, 인도 외교장관이 지금 거듭 영분이 와주셔서 영광스러운데 저희는 장관만 오셔도 좋은데 장관을 요청해드렸는데 영분이 오실 줄 몰랐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인도가 영부인의 방문을 간곡히 요청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좀 멋쩍은 상황일 수 있으니까 김정숙 여사도 우리 그 도정한 장관이 영부인도 같이 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왔다라고 또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이 장면만 봐더라도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가 영부인의 방문을 간곡히 바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2018년 11월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건데 그 4개월 전에 7월 달에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갔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을 얘기하러 갔어요. 신남방 정책이라던가 대통령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인도를 갔었던 건데. 그 잘 가신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간 건 잘 그렇죠. 가신 거예요. 근데 2018년 11월은 뭐 때문에 갔냐면은 지금 디왈리 축제 얘기도 나왔지만 몇 개월 뒤네요? 네, 4개월 뒤인데 옛날에 그 금간가야의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 출신이죠. 그래서 그 부인을 기리는 기념 공원을 인도에 만들었어요. 그 제막식에 초청을 한 거니까 대통령이 갈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가 가면 딱 적당할 곳이지. 그 축제가 뭐 매우 인도에선 큰 축제긴 한데 사실은 뭐 저희 고향에서도 바지락 축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고향 사람들은 매우 크긴 한데 뭐 대통령이 다 바지락 축제 갈 수는 없으니까 장관이 오면 매우 좋다. 그래서 외교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당초 대통령이 갈 만한 초청될 만한 행사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 측에서도 장관급을 초청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배현진 의원이 무슨 문서를 봤는지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 측에서 먼저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도 측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인도 측이 그것에 맞게 초청장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실 인도 측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외교참사 자꾸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게 외교참사 아니겠습니까? 초청하지도 않은 더 고위급을 영부인을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도 측에서는 바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외유성이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 또 이 타지마할을 가는 것도 그 마지막 출장지에서 4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400km나 떨어진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타지마할이라는 게 뭐 외유성인 게 너무 분명한 게 거기에서 무슨 뭐 현안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장 보고서에는 타지마할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물론 뭐 대통령이 공무원들하고 일개 공무원들과 다 같을 수는 없겠죠. 대통령은 뭐 꼭 필요하지 않은 자리도 외교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출장 일정 짤 때 너무 외유성이 분명한 것들은 보통 빼거든요. 이건 돈 낭비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런데도 대놓고 저렇게 타지마할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도가 간곡히 요청해가지고 인도에도 갔고 타지마할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국민 혈세를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혹시 그 3개월 전, 4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인도 가실 때는 혹시 타지마할은 못 갔어요? 그때도 사실 외유성으로 여러 군데 갔는데 그때 김정숙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타지마할을 못 가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못 갔군요, 타지마할을. 다음번에 인도 갈 때는 꼭 타지마할을 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4개월 뒤에 결국 타지마할을 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킷리스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관련해서 칼럼도 나왔고 이것 때문에 모 언론사와 송사까지 벌였잖아요. 그 송사를 벌였는데 결국 청와대가 졌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제기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항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게 자꾸 얘기되면 될수록 청와대가 망신스러우니까 그 항소를 취소했어요. 그런 만큼 이 출장 자체는 굉장히
어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지점들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도 가지 않고 영부인 단독으로 이렇게 출장을 갔어야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수영 교수께서는 이건 이 영부인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가고 싶은 외유성 출장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인도 측이 먼저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황희 전 문체부 장관, 인도 측이 최초 제안한 대통령 초청이 무산되자 정상급 의전 준하여 여사님 초청 제안했다. 도정환 전 장관 초청장이 먼저 온 건 우리 측 의사결정에 따른 실무적 과정이다. 이 말이 좀 애매하네요. 도정환 장관 초청장이 먼저 온 건 우리 측 의사결정에 따른 실무적 과정이다. 장관 초청장을 우리 측이 먼저 보내라 라고 했다라는 주장인데 여사님 초청을 인도가 먼저 제안한 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인도 외교장관은 여사님이 오실 줄 몰랐다라고 계속 현지에서 그 여사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최준기 의원님, 네. 인도 외교장관이 네. 인도가 간곡히 요청했다면 여사님이 오셨을 때 아유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로 여사님 간곡히 초청드렸는데 정말 오실 줄 몰랐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았을까요? 간곡히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간곡히를 빼놓고 사실 그 국빈을 모시려면 원래 보통 대통령을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결국에는 외교부 장관에서는 어떻게든 국빈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보냈을 거고 주한 인도 대사관이죠. 인도 대사관에서는 어떻게든 국빈을 모시고 가면은 그분의 엄청난 성과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당연히 기대도 안 하고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상대국 입장에서는 영분이 오시면 더 좋죠. 그렇죠. 좋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인도 대사관 쪽에서 우리 그 문체부에다가 그러면 여사님 오시는 거 어떡하냐? 대통령이 일정이 안 되시면 여사님이랑 오시면 우리는 국빈 대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여사님이 가셨고 여사님 가서 인도의 총리도 만나 뵙고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외교상에서 요청을 한 것은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희 장관도 분명히 대사관을 통해서 인도에서 요청을 했는데 왜 지금 우리한테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버킷리스트다 외유성이다 이렇게 바라볼 지점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도 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과 인도 관계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더 급 높은 분이 가시면 더 좋은데 솔직히 가고 싶었죠 영부인이. 하지만 가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기 싫은데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고민정 대변인 근데 왜 간곡히 인도가 요청했다 막 그렇게 불필요하게 했어요? 간곡하게 하면 이제 제가 살짝 뭐 대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실과 다르잖아요. 인도 대사관 측에서는 만약에 국빈을 모시고 오면 본인 엄청난 성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대사관은 간곡하게 요청했을 수도 있겠죠. 인도 대사관 입장은 그렇죠.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타지마할 이거 셀프 초청이다라고 말이죠. 함께 보시죠. 성일종 의원, 국가 예비비가 세계 여행 위한 쌈짓돈이냐? 사비로 국고 환수해야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 영부인께서 에어포스 원을 혼자 타시고 인도 갈 때부터 너무 이상했다. 무례하다로 회피 말길. 양금희 대변인, 재정금고는 김여사 사금고였고 외교부는 관광 에이전트였냐라고 또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감에서 이걸로 논쟁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인도 측에서 서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도를 당시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인도 측에서 다시 김정숙 여사 초청을 대신 제안해오고 초청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오라고 했겠죠. 이때 목적이 서황후 공원 착공식이에요. 문체부 건이거든요. 그래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오라. 한국 측이 김 여사도 가니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먼저 한국 측이 푸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사적인 욕망을 지극히 공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갔다는 겁니다. 간곡한 요청 논란. 김연아 의원님은요? 일단 간곡한이라는 표현 자체는 저는 거짓말 같아요. 뭐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좀 그건 거짓말이고 인도 측 입장에서 간곡히 만약에 요청했다면 저는 비용을 인도 측에서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초청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뭔가 초청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보내니까 그쪽에서는 마지못해 응했지만 결국 자기네들은 비용을 드릴 만한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사 보셨지만 4억이나 들어갔어요. 4억. 네, 영부인 혼자 가는 비용이 4억이에요. 장관 가는 비용은 좀 다르고. 그럴 만한 일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외치는 단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외교 참사, 거짓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거 어디하고 매치하면 똑같을 것 같으세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한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와 김건희 여사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걸 그대로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입해 보면 저는 똑같다고 봐요. 거짓말 한 거고요. 저는 외교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굴욕적인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야당이 지적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중앙일보의 모 논설위원께서 이걸 제기를 했었을 때 이 타지마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 그리그 음악가 나왔던 거, 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세계문화유산 유적지를 다니는, 부부동반 여행 다니는 거냐라고 비난이 나올 만큼 정말 무수한 외교의 순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본다면 지금 대통령 이 정도 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명확하게 거짓말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하시는 게 지금 요조이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도 깨끗하게 한번 사과하시고 서로 논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 열차 논란이 시끌시끌합니다. 이거 무슨 일인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 열차 논란. 저 그림이에요.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 열차 제목에 윤 대통령을 비꼰 만화가 전시가 됐죠. 고교생이 그렸어요. 금상을 줬습니다. 문체부가 중고등학생 대상 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에 다룬 작품을 노골적으로 선정한 건 행사 취지가 어긋나다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블랙리스트냐라는 일각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웹툰협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냐라는 반발이 나왔고 어제 야당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 말도 안 되는 죠. 인정. 표현의 자유는 문제 삼은 거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합니다. 창작의 자유를 겁박했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은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 명성을 쌓은 네, 잘 들었습니다. 중고생 만화 공모전이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 작품,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관님 답변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궁색하다, 뭐 좀 옴졸하다, 쪼잔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만약 윤석열 열차 얼굴을 문재인 열차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탐승자를 김정은이나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작품을 그린 고교생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 취지가 정치적인 소재를 그릴 수 없게끔 돼 있는데 그걸 선정한 주최 측의 의도가 불순하다, 절차적인 하자를 짚는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력기 형사 출신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혹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국가기관인가 해서 홈페이지도 찾아봤는데 국가기관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 경고를 했다면 문체부가 후원을 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후원을 그렇군요. 해주면서 나름의 결격 사유를 제시했던 것 같고 그 결격 사유 중에 정치적 의도를 담은 작품은 배제하라는 기준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이 작품이 금상으로 선정되면서 문체부가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선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후원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 굳이 표현의 자유 논란 시비거리를 만들면서 엄중 경고를 할 필요까지는 있었을까. 그렇죠. 그냥 후원을 끊으면 된다. 예, 예. 문화, 특히 창작물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기 마련이고 부적절한 창작물의 경우에는 대중의 외면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려지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인데 굳이 먼저 나서서 엄중 경고를 하고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뭐 깊은 생각이 있게 그림을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문체부 입장에서는 성인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이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문체부가 좀 너무 과도하게 민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오늘 윤리위 열고 이준석 대표 징계권 그리고 소명권 듣는다라고 하는데 이 대표는 반발하고 있어요? 중징계가 관측된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식의 원인 재판이다. 윤리위 안 나가겠다. 소명 안 한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어차피 징계할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오늘 윤리위가 어떻게 합니까? 이준석 대표 안 나온다는데 징계 내립니까? 징계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요? 네. 오. 제가 이건 제 추측인데요.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14일이죠. 네, 1년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양희 위원장이 이것을 결론 내지 않으면 다음 윤리위원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의 가처분 인용 기각에 따라서 지금 지도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그럼 다음 윤리위원장을 언제 임명할지 또 어떻게 임명해야 될지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양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뚝심이 있고 신념이 있으십니다. 이걸 어떤 누구의 지시나 어떤 정치적 상황을 위해서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의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임기를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마무리 못 지고 가게 되면 이건 오히려 더 논란만 키운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충분히 이준석 대표에게 나와서 소명하라 얘기를 했는데 소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소명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어떻게든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제 생각, 제 뇌피셜입니다. 네. 김소영 교수님, 남부지법 가처분하는 남부지법이 6일 이후에 결론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사실은. 재판부가 혹시 그 윤리위 징계 여부 보고 가처분 인용 기각을 참고하려고 하나? 뭐 이런 추측도 무성한데 어쨌든 이거를 보고 있을 거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재판부의 어떤 판단을 정치적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재판부가 엄격한 법의 잣대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만큼은 그러니까 6일 이후에 판단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들리거든요. 왜 6일은 6일 이후냐? 하필 그 윤리위의 징계가 결정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 당원을 개정한 것이 이준석 한 사람을 날려버리려고 한 거냐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 비상 상황을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원을 바꾼 거냐. 이 두 개에 대한 판단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가 윤리위의 결정을 보고 나서 판단하고 싶다면 윤리위의 결정을 봤을 때 당시의 당원 개정은 이준석을 날리려고 했던 거네 라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논리가 그렇게 튑니까? 윤리위랑 당원은 별개인데. 그러니까 윤리위가 이준석을 내치려는 의도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만약에 이번에 징계가 나오면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당원 개정은 사실상 비상 상황을 규정한다기보다는 이준석을 내치기 위한 당원 개정이었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는 이 윤리위의 징계가 나오기 전에 판단해줘야 되는 게 그렇죠.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판단이 재판부의 판단이 정치적이지 않다.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콕 찍어서 6일 이후에 판단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정치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건가? 라는 심증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혹시 뭐 휴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사정이 6일까지. 있을 아니면 수 뭐 있죠. 판사복 드라이 클리닝이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함부로 정치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필 6일로 이야기했고 특히나 이번 판단 같은 경우는 꽤나 정치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꼭 6일 이후에 윤리위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 그날 이후에 본다고 했을까?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혹시 정치적 판단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오해를 사기에도 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얼마 전엔 일본 상공을 향해 날아가게 하더니 이번에 또 쐈습니다.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민망한 성동 격서, 추락해버린 킬체인. 일단 오늘 합참의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함께 보시죠. 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뭐 종류별로 다 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항공모함 재출동에 북한이 무력 지휘를 하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돌아가다가 다시 한반도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 외무성 성명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논란은 북한이 이 같은 무력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 수단이 현무미사일 발사였습니다. 그런데 현무미사일 발사 한 발이 오발 사고가 있었죠. 알고 봤더니 이 오발 사고가 단순 오발 사고로 보기에는 꽤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가 쏜 방향과 정반대로 날아온 겁니다. 바다를 향해 쐈는데 거꾸로 날아왔습니다. 이게 민가로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박승배 변호사님, 알고 봤더니 바다를 향해 쐈는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다행히 기진의 골프장으로 낙탄이 됐는데 민가에서 700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사일을 쏘는데 네. 오발이 된다는 건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거나 네. 각도가 틀릴 수는 있는데 정반대로 날아가서 오발이 됐다? 저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이 현무 미사일은 킬체인이라고 읽었습니다. 킬체인은 핵무기로 도발할 경우에 핵무기의 원점을 타격하는 상당히 중요한 무기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현무 미사일이 그제 오후 11시경 강릉 모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만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즉 동쪽으로 발사했는데 성능에 문제를 일으켜 서쪽을 향합니다. 다행히 탄두가 분리되면서 그대로 추락해 그것도 민가가 아닌 골프장에 떨어짐으로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인 거죠. 탄두나 그 폭발의 위험성의 정도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라도 더 진행을 했다면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안인데 관련 보고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늑장 대응 논란도 지금 있어요. 그 이후에 훈련은 예정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대통령에게도 또 언론에도 전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보안 이유로 재난문자 발송 요청 안 했고 언론에도 뒤늦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고 대통령에게도 즉각 보고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낙탄 사고를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공유를 했는데 어제 새벽에서야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 군 관계자, 폭발 화재 인명피해 없었고 심야의 주민불편 고려해서 안전조치 후 실사격 훈련한 뒤 보고했다. 선조치 후 보고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논란입니다. 깜짝 놀란 게 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에요. 현무미사일은. 그래서 북한이 우리에게 심각한 도발을 했을 때 그 원점을 정확하게 위협적으로 현무미사일이 날아가서 원점을 파괴하는, 가공할 만한 우리의 수단인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킬체인을 발휘할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발휘할 상황이 됐는데 이게 절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로 날아와. 그 상황 아닙니까?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죠. 네. 그런데다가 이게 왜 적군을 속여야지 악군을 속여요? 이번 일은 진짜 이게 여야의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정말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정말 좀 대책이 시급한 내용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게 기사를 보니까 늦게 지금 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불발된 게 2017년에도 한 번 더 있었다고 해요. 이건 지금 뭔가 저는 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여러 군데서 드러내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북한 목선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경계 실패를 얘기했었죠. 그때도 군에서 보고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목선이 내려와도 군대가 작동 안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은 그동안 너무 안 써서 그런지 연습도 안 해서 그런지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는 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번 국감 우리 전영기 의원님은 국방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니까 네, 우리 국방위 위원들의 좀 실력 발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요.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국방부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출입기자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국방부 질탈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한 장비 결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정밀하게 원인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장비 그 결함이 있으면은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아마 국회 국방위에서도 할 거지만 군 자체에 조사도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더 큰 문제는 결국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엠바고를 걸었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낙탄을 했습니다. 낙탄을 했으면 혹시나 민간에 피해가 갔을지 안 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빨리 우리 국민들께 재난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알려서 대피할 수 있는 그리고 사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어야 됐는데 보안을 이유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도 못 나가게 막았고요. 저는 지금 군에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드는 가운데 장비 결함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게 보안이고 어떤 게 우선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판단해볼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엠바고 함부로 걸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작전상일 때는 엠바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체류되어 있는 뭐 우리가 인질로 잡히는 선원을 구출하는 구조 작업일 때, 군 작전 중일 때는 엠바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작전 상황이 전개된 상황이 끝나고 앞서 군 설명 봤지만 주민들 자고 있는데 불편할까 봐 재난 문자 안 보냈다고요? 주민들 영문도 모르고 밤잠 설쳤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잠이 막 들어가는데 뭐 빨간 게 팡 해서 너무 놀랐어. 짐을 싸서 가야 되나 이 정도까지 진짜 이게 이 불이 하nes었다니요. 우리 뭐 이게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진짜 잘못하면 이 동네 거의 말 떨어졌다 해봐요. 그 어떻게 했어요? 집이 완전 전쟁 난 거 한 거지. 꽈렁꽈렁 하면서 창문이 완전히 아주 깨질 듯 아주 울렸지. 자, 김소영 교수님, 이거를 재난 문자를 안 보내고 보도를 막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을 다뤘지만 사실 이 사안이 제일 크고 위중한 사안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전쟁이 나서 뭐 도망을 가야 되는 건지 어디 벙커에 숨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고 사실 현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의 그 국방력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다는 게 정말 국방이 크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에서 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보와 국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애정을 담아서 국방부에게 한마디만 더 보태면 북한이 이거 보고 어떤 반응을 짓겠습니까?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